네, 이번 제3강은 앞서서는 이제 규제기관의 여러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관련된 여러 동향들에 대해서 규제적 동향들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어떠한 요소들이 어떠한 임상적 그 AI 모델의 신뢰성, 그러니까 임상적 유효성 평가는 어떻게 보면 특히 의료기기로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들이 규제될 때 임상적 안정성 및 유효성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상시험을 할 때나 아니면 품목 허가를 위해서 필수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현재는 인공지능의 보다 다양한 면들, AI 모델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약점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기를 규제적으로도 요구되고 있고 또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나 단순히 예측의 정확도뿐 아니라 얼마나 이 AI 예측 결과를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지, 얼마나 안정적인 것인지, 그리고 이 예측 결과가 왜 도출됐는지 이런 다양한 면들에 대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특정 인구 집단이라든지 특정 연령 성별대만 정확한 것이 아니라 일반화된 여러 가지 일반화되고 또 보편적인 성능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금 면들이 AI 발전에 따라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단순히 현재 규제 관점에서 요구되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AI의 유효성 측면뿐 아니라 향후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미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향후에 더더욱 우리가 특히 AI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뿐 아니라 규제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는 여러 가지 면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파트 1은 개요에 가깝고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좀 더 풀어서 설명드리고 파트 2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의료 AI의 성능은 충분하죠. 지금 보면은 맨날 논문에 보면 뭐 AUROC가 0.98, 뭐 0.97 이렇게 나오면 사실 거의 정확한 AI 알고리즘입니다. 사실 AUROC가 1 그러니까 100%면 거의 완벽한 이런 진단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수많은 이런 높다라고 하는 AUROC가 높다라고 하는 많은 의료기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그리고 뭐 논문에서는 뭐 피지션 레벨, 뭐 슈퍼 휴먼 뭐 이런 많은 표현들이 등장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구 개발된 여러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숫자에 비해서 실제로 사용되는 것들은 적고 또 그나마 실제로 적용하다 보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이런 논문에서 주장하는 성능보다는 상당히 좀 실제적으로는 체감할 때 낮은 여러 가지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극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논문에서는 아주 잘 그 조작적 정의에 의해서 가장 잘 정제된 환경에서 그 케이스들이 들어오고 또 그 중에서도 또 명확한 정답이 있는 경우들이 물론 이제 최근에 AI 알고리즘 개발은 조금 다르지만 명확한 정답을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환경 내에서는 잘 되죠. 근데 이제 그 병원을 떠난다든지 또 다른 장비, 또 다른 환자군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른 나라로 적용할 때는 성능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실제로는 뭐 우리가 요구되는 그런 모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다라고 한다든지 그리고 실제 광범위한 인구 대상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은 다양한 케이스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예외적인 케이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케이스들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이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믿고 이렇게 도입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규제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임상시험의 허들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요구되는 이런 신뢰성의 수준은 높은 데 비해서 아직까지 충족이 충분히 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여기 밑에 써 있는 트러스트 갭, 신뢰에 대한 갭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모델을 믿고 이 모델의 결과대로 우리가 어떤 임상 지침이나 인터벤션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충분치 않고 그에 반하는 예시들도 충분히 지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도를 높이는 게 AI의 단순 성능을 높이는 것과는 또 다르게 아주 중요한 이런 우리가 고려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아마 지금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야 당연히 다 이해하실 텐데요. 우리가 계속 사용하게 될 단어들 중에 아마 잘 아시겠지만 민감도는 실제로 실제 환자 중에서 어떤 검사가 찾아낸 비율이죠. 100명의 환자가 있을 때 이 검사를 통해서 몇 명을 찾아냈냐. 특이도는 이 검사를 통해서 정상인 중에 몇 퍼센트를 정상이라고 했느냐. 양성 예측도가 아주 중요하죠. 실제로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문제가 있네. 양성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실제로 몇 퍼센트가 양성이냐. 어떤 검사가 대단히 민감하다고 해도 그래서 질환을 100% 다 찾아내지만 너무 많은 환자들을 질환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1000명을 질환이 있다고 해도 그 중에 10%만 실제 질환이 있다면 나머지 환자들은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과잉 진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음성 예측도는 반대로 음성이라고 나왔을 때 실제로는 실제로 이제 음성인 비율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우측의 그림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그림만 잘 이해하셔도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트루 네거티브와 트루 포지티브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파란색 그다음에 젓갈색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는 특정 검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검사가 아주 좋다라고 그러면 실제로 헬시한 사람과 아픈 사람을 명확하게 완전히 양극단으로 분리를 잘 하겠죠. 그럼 컷오프를 어디 두는지 별 상관없이 중간 어디만 있으면 100% 정확하게 분류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검사들 우리 현실에서는 이 중간이 오버랩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애매한 환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컷오프를 어디 설정한지에 따라서 성능이 민감도 특이도가 방금 말씀드린 정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OC라는 거는 그 민감도 특이도 자체가 그 트레시홀드, 컷오프 값에 따라서 몇 점 이상 어떤 검사를 했을 때 몇 점 이상을 우리가 질환이 있다라고 판단할 건가라고 하는 그 컷오프를 변화시킬 때마다 민감도 특이도가 바뀌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컷오프를 아주 그 우측으로 만약에 보내놓는다 그러면은 아픈 사람 중에 상당수가 왼쪽으로 제가 이 커서를 좀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컷오프를 상당히 왼쪽으로 여기 끝까지 가져온다 그러면 아픈 사람 중에 상당수가 왼쪽에 존재하게 돼서 오른쪽이 이제 우리가 아프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아니게 판단하게 되죠. 그럼 민감도가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반대로 이 컷오프를 상당히 여기 왼쪽으로 밀게 되면 아픈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민감도는 100%지만 아프지 않은 상당수가 포함이 돼가지고 특이도가 매우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컷오프를 어디에 두는지 따라서 이 특이도와 민감도가 바뀌게 되는데 따라서 어떤 의료기기의 성능을 한 가지 지표로 그렇게 되면 표현하기 어렵죠. 이 의료기기, 이 검사 장비의 민감도가 특이도가 얼마냐 물어보면 반대로 스레시홀드를 얼마로 했을 때 물어보는 거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스레시홀드가 변화함에 따라서 민감도 특이도가 변화하는 이 곡선을 그린 것이 바로 ROC 커브라고 하고요. 이 ROC 커브가 완벽할 경우 그러니까 이 1- 스페시피시티이기 때문에 스페시피시티가 100%면은 이 값은 이게 100이라는 거 100%니까 1이죠. 1에서 1을 빼면 빵입니다. 그죠? 스페시피시티가 100%고 민감도가 100%면 여기가 있겠죠. 여기가 있으면은 완벽한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자체가 이렇게 붙어버리게 되겠죠. 그럼 이 커브 밑에 있는 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인 사각형이기 때문에 1이겠죠. 그래서 AUC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크면 클수록 좋은데 이게 1이 최대값이고 그때 완벽한 의료기기라고 볼 수 있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나빠집니다. 0.5라는 거는 사실상 이론적 미니멈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집단이 완전히 겹쳐 있다 그러면 이 두 집단이 완전히 겹쳐 있으면은 스레시홀드가 변할 때 민감도가 증가하는 만큼 특이도가 줄 거고 왜냐면 완벽히 겹쳐 있기 때문에 반대로 특이도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민감도가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0.5 정도 이게 딱 증가하는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한선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의료기기가 거의 모든 이론적으로 모든 의료기기가 이 중간에 어디에 바이너리 디시전을 해주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이 중간 어디에 존재하게 되고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F1 스코어는 그 민감도 특이도 자체가 이제 서로 다른 지표이기 때문에 그 둘을 조화롭게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의 지표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치가 두 개니까요. 민감도와 특이도 그걸 하나로 표현하기 위한 이런 두 값의 정확하게는 이제 프리시전과 리콜의 조합 평균 값을 F1 스코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료기기에서 특히 많은 그 우리 식약처 임상시험할 때 유효성에 대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많이 쓰이게 되죠. 그래서 이 AI의 진단 보조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로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게 ROC 커브의 Area Under the ROC 커브라고 해서 AU Area Under ROC 커브, AU ROC 커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사실은 이제 전체 환자를 하나로 보는 거죠. 환자라는 거는 사실은 다양한 환자군들의 조합인데 환자를 하나로 보고 평균적인 성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대다수의 경우, 뭐 아주 쉬운 경우, 누가 봐도 뻔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주 잘 작동을 하는데 레어하거나 상당히 어렵거나 실제로 AI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서는 뭐 잘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숨겨지는 거죠. 그래서 AUROC가 90% 정도 나왔는데 0.9인데 실제로 쉬운 케이스에서는 0.95로 아주 높은데 어려운 케이스에서는 0.5에 가까운데 그 숫자가 적어가지고 대변되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 의료에서는 사실은 그런 마이너한 경우에도 잘못됐을 때는 상당히 환자에게 위해가 있거나 여러 가지 법적인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그냥 뭐 광고 이상한 거 나오거나 우리 유튜브 다음 영상 좀 재미없는 거 추천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우리가 얼마나 믿고 쓸 수 있느냐는 그러한 경우,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얼마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주는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게 틀렸는지 우리가 알려면은 우리가 챗GPT도 대화하는 중간 내용들을 보여주면 아 얘가 여기서 틀렸구나 여기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해서 마지막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구나 이런 걸 좀 파악하기 쉬운 것처럼 아니면 근거를 옆에 달도록 하면 되죠. 이걸 어디 웹페이지나 논문을 참고했는가 이런 걸 써주면 우리가 들어와서 확인하면은 아 얘가 이상한 거 찾았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과정을 보여주게 되면 설명력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 AI의 결과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은 다양한 인구 집단이나 여러 가지 서브 그룹에 대해서 얼마나 공평하게 성능이 작동하는지 또 다른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뭐 또 다른 근거들 다양한 활동의 그 환경에서의 근거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의료 자체가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 AI 액트에서 고위험 그 의료 AI는 고위험 AI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근거가 그 조금 약한 것이 물론 이제 지금은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도 많이 하고 아니면은 멀티 센터 스터디도 많이 하고 뭐 크로스 보더로도 많은 연구를 하지만 사실은 거의 많은 AI 연구의 거의 뭐 90% 이상이 연구가 인터널 밸리데이션을 근거로 발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특정 병원 안에 있는 특정 기간에 특정 장비로 측정된 영상 뭐 혹은 EMR에 기록된 어떤 검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를 나누어 가지고 그 환자를 바탕으로 이제 성능을 측정하는데 그거는 이제 동일한 분포 내에서 거의 분포가 같은 두 집단을 가지고 학습시키고 테스트하기 때문에 성능이 어떻게 보면 잘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AI 그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학습 능력을 감안할 때. 그래서 그런 결과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같은 환자의 여러 데이터들을 막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 나눠 가지고 일종의 리크가 생기도록 만드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인터널 밸리데이션 자체도 아주 엄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외부에 내놨을 때 이게 얼마나 잘 작동할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기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진단 정확도만 내놓고 이게 비용을 낮추거나 뭐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환자의 뭐 이런 진단에 대한 속도를 앞당겨 가지고 환자가 빨리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환자의 아웃컴이 좋아지는가 뭐 이런 연구들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환자들 입장에서 실제로 여기에 되는 어떤 경우에는 이제 특정 질환들은 진행이 워낙 느려가지고 조기에 굳이 진단이 되지 않아도 나중에 어떻게든 발견이 돼서 결국에는 아웃컴이 똑같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정확도로만 표현할 수는 없고
다양한 요소들도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사실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뭐 당장의 정확도보다는 이게 아웃컴 자체가 정확도는 99%가 아니지만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상적 유효성을 판단할 때 그냥 단순히 정확도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정확도 자체가 99%는 아니어도 실제로 썼을 때 환자들의 전반적인 아웃컴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 페일러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집단이라든지 뭐 병원 환경,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단순히 다르다, 뭐 국가가 다르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나라 같이 이제 1차, 2차, 3차처럼 이런 의료 체계를 가진 나라에서는 사실 실제로 병원별로 환자의 구조가 다르겠죠. 1차 병원은 이제 경증일 거고 3차 병원은 주로 중증, 뭐 이런 암이나 뭐 우리 여러 가지 치매나 아주 중증 질환들을 보유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AI 성능이 똑같은 알고리즘이라도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규제 패러다임에서는 실은 이제 유효성을 평가할 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뭐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이런 것들이 충족되느냐, 뭐 충족된다면 그리고 그 절차가 뭐 환자한테 안전했고 뭐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뭐 절차적인 윤리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뭐 충분히 이제 설득력이 있고 그 자체로 유효성이 충족됐다라고 판단하던 이런 시기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점 더 규제기관에서도 이 전체적인 에비던스 그리고 그 AI 알고리즘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처음 우리가 연구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AI 알고리즘의 정확도가 어떻다 그리고 그것들이 특정 임상시험 기관에서 재현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실험실적인 아주 닫혀있고 제한적인 환경에서의 성능만 가지고는 충분히 우리가 이 의료기기가 믿고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에비던스에 대해서 근거라는 것이 이제 정확도 외의 근거를 요구하게 되고 여기 있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 그다음 다양성, 그다음 바이어스가 있는지, 설명 가능성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요구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키워드는 이 모델이 얼마나 투명하냐. 이 모델에서 환자나 사용자가 혹은 의료진이 주로 의료진이겠죠. 의료진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냥 블랙박스처럼 그냥 가져다가 그냥 입력 넣고 출력 그냥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이 모델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거는 구조적인 면도 있지만 모델이 이 출력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는가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카운터빌리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믿고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부가적인 정보나 아니면 모델 학습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있었던 일들을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와 그다음에 출력의 안정성 그리고 이 모델 자체를 악용하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그 뭐랄까요 그 약간 파이낸셜 인센티브가 있는지 솔직히 명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런 약간 가상의 시나리오로 이런 AI 모델 특히 의료 AI 모델처럼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모델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됐을 때 어떤 리스크가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해킹 사태를 통해서 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미래에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그 AI 알고리즘의 약점에 의해서 잘못된 진단을 내리거나 실제로 잘못된 뭐 어떤 인터벤션을 통해서 피해를 볼 사례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과도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충분히 고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축을 바라보면 AI 모델이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여러 가지 기법. 그러니까 지금 뒤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의 요약입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안정적 특정 그룹에 대해서 성능이 시스테믹하게 낮지 않고 어떤 뭐 사람별로 차이는 날 수 있죠. 근데 그룹별로 차이가 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바이어스를 어떻게 측정하고 완화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입력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안정적인 성능을 내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가 바뀌었거나 질환의 상태가 변했다면 당연히 알고리즘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근본적인 변화는 전혀 없는데 뭐 입력 이미지에 점이 하나 찍혔는데 갑자기 다르게 판단한다든지 그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랜덤한 점은 아니겠지만 애드버서리하게 일부러 적대적으로 AI 알고리즘을 속이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샘플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람이 인지는 못하는데 AI만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노이즈를 아티팩트를 심어가지고 AI 결과를 완전히 반대로 바꾸는 이런 어택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AI 알고리즘이 어떤 경우까지 잘 작동을 하고 어떤 경우를 넘어서면 믿을 수 없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알 방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설명 가능성은요. 첫 번째 이제 의료에서 왜 이 설명 가능성을 계속 언급을 하느냐. 설명 가능성이란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반드시 좀 중요하긴 하죠. 중요하다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과도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원리를 뭐 다 알고 타지 않는 것처럼 충분히 검증이 되면 아직까지는 그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면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충분히 검증이 되면 뭐 반드시 꼭 설명을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AI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모르는 게 많고 충분히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AI 결과가 AI가 예측값만 그냥 툭툭 던지면은 그로 인해서 믿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기는 조금 리스키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알려주면 좋겠고 그게 이제 여기 그 아웃풋이 단순하게 이게 뭐 바이너리 디시전을 그러면 이 환자는 캔서일 확률이 아니긴 하지만 소프트맥스 아웃풋 값이 0하고 1 사이로 나오다 보니까 암일 확률이 0.9고 트레시홀드가 0.5다 보니까 이 사람은 캔서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0.9만 나오는 거죠. 사실 그러면 안 되고 0.9가 나온과 동시에 이 입력값에 대해서는 0.9 정도 확률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이미지 안에서 여기가 암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암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기면 스피큘레이션이 있으면 악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한 90% 정도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뭐 한 10% 정도는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줘야 되죠. 암입니다. 어딘지 모르겠어요. 왠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100% 저는 자신 있어요. 약간 이런 AI 알고리즘이 지금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믿고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주어지는 게 좀 바람직하고 그래야 이게 뭐 어떤 법적인 책임이 나는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잘못 판단된 것들은 나중에 돌이켜 볼 때 이게 이래서 틀리고 이 알고리즘은 이런 데 약하고 이런 것들은 보완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겠죠.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뭐 리걸한 어떤 이슈들이 생겼을 때도 이게 의료진이 충분히 이런 결과들 이 나머지 정보들 참고하고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그 AI 그 의료기기가 이런 기능들을 충분히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겠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결과만 툭 던지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점점 더 우리 휴먼 인더 루프, 뭐 피지션 인더 루프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고 앞으로 AI와 의료진 혹은 로봇과 사람 이렇게 협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뭐 사람도 사람 간의 궁합이 있는 것처럼 AI 알고리즘도 어떤 판단을 하는 과정을 보여줘야만 얘가 내가 보는 거랑 좀 비슷하게 보네 뭐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선택권의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걔를 활용할 때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는지 사람은 어떤 도구가 주어지면 자기한테 맞게끔 아주 잘 결과는 똑같은데 해석을 달리해서 아주 잘 쓰게 됩니다. 그때 이런 과정이나 설명을 함께 제공하게 되면 이런 선택을 더 잘하게 되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라도 이런 XAI가 중요하고 더군다나 유럽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I 액트에서 법적으로 이제는 규제적으로 더 요구를 강하게 하는 이런 그러니까 환자가 요구하게 되면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의무는 있는데 AI가 이런 걸 제공하지 않으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중요성은 뭐 말할 뭐 이렇게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들 사실은 매우 많습니다. 뭐 매우 많고 아예 처음부터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뭐 요즘 같은 경우에 LLM에 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 같은 경우에는 뭐 체인 오브 토트처럼 중간에 과정 아니면 리즈닝 모델처럼 어떤 결과를 낼 때 반드시 과정을 표시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게 아예 트레이닝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지만 좀 많은 모델들은 그 모델 애그노스틱하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AI 모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뭔가 그 모델의 결과를 좀 왜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보려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 보시는 이제 라임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라임은 이제 그 리니어하게 어떤 복잡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단순하게 리니어하게 묘사해 가지고 어떤 것들이 중요했는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냥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뭐 오늘 테크니컬한 디테일에 관심 있는 분들보다는 전반적인 기술적 요소나 개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거라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미지는 이렇게 주어지면 서브 픽셀이라고 색깔이 비슷한 주변에 있는 영역들로 이렇게 막 쪼갤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오토매틱한 알고리즘들을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알고리즘 구현체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가능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까이 있는 비슷한 색끼리 이렇게 쪼각쪼각 내는 겁니다. 이게 네모로 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이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잘라주는 아주 수십 개, 수백 개로 이렇게 보통 200개 이렇게 쪼개줍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가 딱 봤을 때 얘가 트리 프로그라고 하는 이 그 모델의 예측 결과가 0.54로 나왔는데 얘 슈퍼 픽셀 중에 이제 막 없애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없애 보면은 없앤 영역 회색입니다. 회색으로 없애 보면은 점점 확률이 어떤 경우에는 높아지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엄청 낮아지겠죠. 이 경우에는 개구리의 얼굴과 몸통이 없어지니까 트리 프로그라는 확률이 매우 낮아졌죠. 근데 주변을 쥐고 얘 얼굴만 놔뒀더니 오히려 확률이 높아졌죠. 이런 것처럼 이 확률과 이 영상을 곱해가지고 다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애들은 다 없어지겠죠. 이런 그 트리 프로라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확률이 매우 낮은 영역은 점수를 적게 받겠죠. 그다음에 이 트리 프로그라는 결과를 높게 만든 애들은 오히려 점수를 높게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해서 나중에 짠 보면은 트리 프로그에 도움되는 애들은 점수를 높게 받아서 살아남고 도움 안 되는 애들은 점수 낮게 받아가지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짠하고 어디가 중요했는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의료 안에서는 엑스레이를 보고 진단을 하는데 뭐 이 사람이 뭐 노들이 있다, 폐결절이 있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디 보고 판단했는지를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결절이 짜잔하고 튀어나오겠죠. 그럼 얘가 엉뚱한 데 본 게 아니라 결절 보고 잘 판단했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신뢰가 가겠죠. 얘가 엉뚱한 데 보고 하는 거 아니네. 약간 이렇게. 아니면은 많이 쓰는 그 이제 값 중에 쉐입이라고 있습니다. 뭐 쉐입이라고도 하고 뭐 쉐이프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어떤 모델이 각각의 요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때 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여러 피처들이 있을 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이미지보다는 얘는 이제 주로 이제 이미지에서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미지에서라기보다는 보통 이런 태블라 데이터에서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떤 11명 축구팀에서 어떤 선수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려고 그러면은 그 선수가 있을 때랑 없을 때 비교하면 되겠죠. 그 선수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평균적으로 이 팀이 뭐 그 경기당 득점이 뭐 0.5골이 적더라. 그러면 이 선수가 그만큼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피처가 있을 때와 특정 피처가 없을 때를 비교하는 건데 그거는 가능한 모든 조합을 다 해봅니다. 이 혼자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다음 둘이 짝지어 가지고 있을 때랑 그 사람이 없을 때, 이 짝의 조합이 다 있잖아요. 3명 조합, 4명 조합 등등 여러 조합들을 다 해보고 이 사람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평균적인 이런 차이, 어떤 예측 결과의 차이를 봐가지고 그 피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되고 보통은 전체 샘플에 대해서 이 피겨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빨간색이라는 거는 그 값이 높다는 뜻이고요. 이 빨간색이 클 때
쉐입 밸류가 높다라는 건 이게 각각의 이 점들이 이 높은 거는 여러 명이란 거고요. 각각이 이게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에이지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빨간색이 이쪽 우측에 많이 있다는 거는 쉐입 밸류가 높다라는 거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질환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높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어떤 것들이 요 중간에 촘촘하게 모여 있다면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값이 클 때 쉐입 밸류가 낮은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나이가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각각의 피처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제 이게 얼마나 이쪽으로 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뭐 어떤 분포를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설명이 되죠. 얘가 얼마나 어떤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중요하다. 94.3%보다 작은 게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이미지에서 많이 쓰는 포스트호크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드캠이라고 하는 겁니다.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그런 건데요. 어떤 클래스로 예측하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글로벌 에버리지 플링이라고 테크니컬하게 아주 자세히는 설명 안 드리겠지만은 AI가 입력을 집어넣었을 때 중간에 피처 맵이라고 해서 얘네들을 축약한 요약한 작은 그림들을 만들게 됩니다. 만들 때 AI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빨간색으로 값이 크고요. AI가 별로 참고 안 하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값이 0에 가깝습니다. 렐류 같은 거 쓰게 되면 렐류는 이제 미니멈이 0이니까요. 그래서 값이 작고 큰 영역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예측하는데 특정 클래스로 예측하기 위해서 왔던 경로를 역으로 추적해 가지고 얘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맵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중요도는 여기 웨이트 가지고 마지막에 이 학습이 끝났기 때문에 이 웨이트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웨이트 곱해 가지고 그 맵들의 값과 웨이트 값을 곱해서 가중 합을 하게 되면 짜잔 하고 이런 맵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뉴모니아라고 우리가 진단을 했다 그러면은 히트맵 자체가 이렇게 가중 합을 다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요. 요거를 이 두 개를 오버레이를 했더니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얘는 뉴모니아를 여기를 중요하게 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 뭔가 이렇게 콘솔리데이션이나 뭐 이런 오페서티가 보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미지상의 오버레이가 되기 때문에 한눈에 딱 보기가 좋죠. 근데 뭐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 액티베이션 맵 자체가 레졸루션이 입력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이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 격자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주 세밀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걸 세밀하게 하려고 뭐 인테그레이티드 그레디언트라든지 아니면 그래드캠 플러스와 같은 픽셀 와이즈로 결과 나눈 것들이 있긴 합니다. 뭐 이런 많은 기존에 나왔던 많은 논문들이 레디올로지, 옵탈몰로지, 뭐 패톨로지 다양한 연구들이 도대체 AI 모델이 어딜 참고해서 이런 결과를 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이제 셀리언십 맵이라 그러거든요. 셀리언십 맵 어디가 중요했는지를 이제 지도로 찍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결과들이 그 정말 중요한 영역들을 잘 보고 하느냐, 뭐 그다음에 이제 히트맵 자체가 되게 브로드하기 때문에, 그리고 히트맵 자체가 늘 깨끗하게 거기 병변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저기 막 보고 있고 여기도 액티베이션 되고 저기도 액티베이션 되는데 그 자체가 설명해 주는 건 아니죠. 그냥 여기를 봤다라는 그 연산적으로 그 과정이 일어날 때 이를 인터프리트 하기는 좋은데 그 자체가 뭐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 있죠. 결과가 좋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우연히 그런 설명해 준 내용들이 임상적인 지식과 부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인과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한계는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히트맵은 예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의학적으로 틀린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별로 의미 없는 데를 보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하이 프리퀀시 정보들만 뭐 반영하고 뭔가 특징이 있어 보이는 것들만 반영했는데 그게 우연히 병변과 맞아떨어졌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자체를 뭐 충분히 신뢰할 만한 뭐 설명이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의학적인 개념과 좀,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포함된 건 아니죠. 왜냐면 이 로우 인풋 이미지 자체에 뭔가 그냥 덮어 씌운 거니까
이게 의학적 개념과 온라인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쪽에서는 설명 가능한 AI를 위해서 좀 더 컨셉 기반의 컨셉 베이스드 그 익스플레이너블 AI를 추구하게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TCAV라고 해서 테스트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라고 합니다. 이 방법도 이제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이 그 특정 개념이 얼마나 이 판단에 도움을 줬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지만은 뭐 어떤 그 노듈의 마진이 경계가 뭐 스피큘레이션이나 로블레이션 같은 경우처럼 폐결절 같은 경우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경계가 못 생기면은 악성도 높은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AI가 이런 것들 참고해서 판단했냐. 그냥 이미지 집어넣었더니 갑자기 얘가 말리거넌트라고 막 판단하는데 정확도는 생각보다 높은데 이게 얘가 제대로 그런 의학적 컨셉을 가지고 판단한 걸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예를 들어서 일레귤라 마진이 되게 중요하다. 아니면 여기 유방 촬영처럼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일단 이 케이스들을 많이 모아요. 예를 들어서 유방 촬영 중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케이스를 100개를 모읍니다. 100개를 모은 다음에 AI 모델을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서 중간에 피처 값이 나오죠. 그럼 그 피처 값의 평균 값을 구하면 걔가 컨셉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에 있는 이미지들의 평균 값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에 대한 컨셉의 평균적인 벡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어떤 이미지를 새로 집어넣었을 때, 아니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 있는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방금 그 컨셉 벡터 쪽으로 더 가져오면 그 예측 같은 피처를 더 끌고 들어왔을 때 이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라고 판단이 더 높아진다 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얘는 이 특정 벡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00개의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좀 더 방향으로 끌고 왔을 때 말리거넌트라고 판단할 경우가 예를 들어서 90개다. 그럼 얘는 T카브 벡터가 0.9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이라는 개념이 말리거넌트 판단할 때 거의 90%나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글로 데려왔을 때 더 말리거넌트라고 주장하게 되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그런 판단할 때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거죠. 근데 특정 컨셉대로 예를 들자면 뭐 전혀 상관없는 어떤 유방 촬영에서 뭐 그냥 음영 전체적인 밝기다. 예를 들어서 뭐 밝기도 제가 볼 때는 뭐 그 팻 브레스트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좋은 예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어떤 뭐 CT라고 합시다. CT라고 했을 때 특정 아무 상관없는 어떤 값들을 우리가 컨셉으로 지정을 했는데 걔에 대해서 평균 벡터를 구하고 그 방향으로 끌고 갔는데 판단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그럼 T카브 값은 되게 낮게 되겠죠. 거의 0에 가깝겠죠. 그러면 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가 얼룩말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 판단하는 그 모델을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줄무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봤더니 걔는 100개 중에 53%가 줄무늬를 더 만드는 쪽으로 끌고 왔더니 더 얼룩말이라고 하더라. 그다음 말처럼 누가 봐도 말처럼 생긴 이런 컨셉으로 갔을 때는 41%가 더 커지더라. 근데 배경이 사바난 거는 29%만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어떤 컨셉이 중요한지를 볼 수 있죠. 그다음 컨셉 바틀렉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의학적인 진단을 할 때 반드시 중간에 어떤 컨셉이라는 값을 예측하도록 하고 그 예측된 값을 토대로 최종 진단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엔드 투 엔드로 바로 가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중간에 예를 들자면 이 엑스레이 이미지를 주면 여기 여러 가지 우리가 프리디터민드 된 여러 가지 컨셉들을 정리하고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스클레로시스가 있는지 본 스퍼가 있는지 뭐 네로우 조인트 스페이스 요 조인트 스페이스가 작은지 등등에 대한 값들을 예측하도록 하고 외워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진단을 아스라이티스나 뭐 이런 것들을 그레이딩 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컨셉들을 제대로 얘가 받아들였는지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 의학적으로 말이 되는 이런 모델들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옛날에 연구했던 것들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톡한 방법 중에 아까 그래드 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드 캠도 여기 보시면은 실제로 이게 뭐 우리나라 1호로 허가받은 AI 의료기기니까요. 거기 내에도 도대체가 어디를 보고 몇 살짜리 뼈라고 했는지를 여기 그래드 캠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한눈에 이해하긴 쉽지만 뭔가 이게 아주 뼈의 뭐 미세한 이런 형상까지 가르쳐 주진 않죠. 그래드 캠 자체가 해상도가 낮다. 물론 이제 픽셀 와이즈로 하는 방법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걔는 너무 노이지하죠. 픽셀 와이즈긴 한데요. 되게 프리사이즈하게 어디만 찝어준 게 아니고요. 무슨 소금 뿌려놓은 것처럼 막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반드시 좋다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온 게 있고 방금 컨셉 베이스드처럼 만들었던 연구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안저 영상에서 특정 질환들을 예측할 때 바로 엔드 투엔드로 뭐 다이아베틱 레티노파시다 뭐 아니면 그 AMD다 아니면 글라우코마다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할 때 그냥 입력 집어넣었더니 AMD인데요 마큘라 디제너레이션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떤 소견 여기가 이제 소견이거든요. 소견이란 거는 패턴이죠. 뭐 헤모리지가 있는지 하드 엑스데이시 있는지 뭐 이런 거 코트눌 패치가 있는지 드루젠이 있는지 아무튼 여기가 이제 다 소견입니다. 뭐 이런 그래서 소견들이 이미지상에 얼마나 있는지를 일단 모델이 예측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 모델처럼 컨셉을 정확하게 진단하지는 사실은 않는데 피처를 뽑아내고요. 각각 이 소견들에 대해서 피처를 애그리게이션 해가지고 마지막에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피처들 가지고 여기도 각각 그 이런 모델들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진단 그 파인딩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맥락적으로 보면 이제 거의 유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진단을 내렸을 때 이 이미지를 리퍼러블 DR이라고 했을 때 헤모리지가 있고 하드 엑스데이시 있고 그게 각각 어디 있는지 이 각각을 아까 그레이드 캠처럼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여기서 그려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특정 진단을 내렸으면서 그 진단이 왜 나왔냐면 여기에 각각 그런 소견들이 관찰됐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죠. 그 다음에 이거는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얘는 야 그런데 너 하드 AI가 완벽하지 않을까요? AI는 늘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야 네가 저기 잡은 헤모리지는 그 아티팩트를 잘못 잡은 거야. 그러면 얘를 꺼버릴 수 있거든요. 얘를 꺼버려서 이 피처를 죽여버리면 그 다이그노시스에 대한 결과가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니면 얘가 너무 적게 잡았다 그러면 얘를 더 중요도를 높여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또 진단 결과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런 인터랙티브하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인터프리터블하고 인터랙티브한 어떤 이 AI 모델을 만드는 하나의 예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카운터팩추얼한 익스플레이션 같은 게 실제로 그렇지는 않은데 어떤 변화를 막 일부러 줘보면서 이게 뭐가 중요했는지 역으로 찾아내가는 이런 방법들도 있겠고요.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카운터팩추얼하게 할 때는 뭐 말도 안 되게 주면은 AI 모델이 완전 헛소리를 할 테니까 오작동할 테니까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입력을 조금씩 변화시켜가면서 그 값들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보면서 크기가 조금씩 커질수록 얘가 점점 양성이라고 그러네. 뭐 이런 것들을 역으로 찾아내가는 방법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조작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너무 사람이 막 옆에다 덧칠하고 이러면 비현실적인 약간 이미지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잘 아시는 겐이나 디퓨전 모델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줘가지고 야 이거보다 좀 더 큰 결절을 가진 이미지 만들어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게 되면 뭐 비슷한 방법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어떤 AI 알고리즘이 블랙박스일 때 도대체 얘가 어떤 판단을 왜 내리는지를 이렇게 카운터팩처럴하게 뭘 신세릭하게 만들어가면서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모델은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더 복잡해지죠. 여러 가지 뭐 LLM도 있고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도 있고 아니면 그 둘이 결합된 비전 랭귀지 모델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더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다행인 거는 우리 그 보통 비전 랭귀지 모델에서 우리가 요즘은 거의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쓰기 때문에 서로 간에 크로스 모달하게 크로스 어텐션을 주면서 어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예시가 레디올로지 리포트 제너레이션 하는 건데요. 그런 의료 영상 판독문 만들어낼 때 특정 단어가 왜냐면 이게 조인트 스페이스로 인베딩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단어가 특정 이미지의 어떤 패치, 토큰이죠 정확하게는 비전 트랜스포머의 토크나이즈된 특정 패치를 참고해서 어디에 얼마나 더 어텐션 해가지고 어텐티브하게 작동을 해서 그런 단어가 뱉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역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뭐 우리가 UI는 만들기 나름이지만 특정 레디올로지 리포트가 제너레이션 됐을 때 특정 워드를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상에 어디가 이렇게 패치로 이렇게 하얗게 뭐 하이라이트 된다든지 이런 식도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제 뭐 아예 그 멀티모달 그라운딩이라고 해서 아예 AI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디 보고 있는지도 대답해.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요즘에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모델 중에
그런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바운딩 박스까지 내놓는 모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우리 캐드 E 뭐 이런 시스템들 보면은 바운딩 박스나 아니면은 아까 보신 히트맵 같은 것들 대부분 내놓죠.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학습되지 않아도 명시적으로 바운딩 박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의료기기는 대부분 의료진 분들이 바운딩 박스라든지 아니면은 병변을 표시해 줘야 되거든요. 학습할 때. 그러지 않아도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을 통해서 스스로 특정 영역들을 하이라이트하고 바운딩 박스 프리딕션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방금 말씀드린 크로스 어텐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그 리즈닝 모델, LLM 리즈닝 모델 만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리워드나 페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운딩 박스를 제너레이션 하도록 형식적인 포맷에 대한 리워드를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다양한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볼 때는 요즘에 멀티모달한 모델들도 결과를 낼 때 어디를 참고했는지를 보여주도록 만들 수가 있다.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템포럴하게 확장해도 시간적으로 볼 때 어느 시점에 비디오의 어디를 봐서 내가 그런 판단을 했다. 이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우리 뭐 요즘에 메타에서 우리 이제 쓰고 다니는 이런 AI가 이제 뭐 안경 형식의 이런 것들이 탄생됐을 때는 우리 하루 종일 일과를 시계열로 바라보고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죠. 내가 그 사람 몇 시에 만났더라? 내가 아까 오후 1시에 뭐 하고 있었냐? 이런 거 물어보게 되면 뭐 이런 것들이 템포럴하게 찾아져서 그 시점에 있었던 이벤트 중에 특정 스페셜하게 공간적으로 어디를 보고 판단하겠죠. 야, 내가 아까 뭐 화장실 갔을 때 뭐 시계 어디 뒀냐? 이렇게 물어보면 템포럴하면서 동시에 스페셜한 그런 하이라이트를 해줘야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의료에서도 템포럴한 데이터를 많이 있기 때문에 스페셜 템포럴한 데이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모델이 복잡해지고 우리가 써야 되는 데이터가 대용량으로 더 길어질수록 이런 설명 가능성들은 하나의 아주 중요한 피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로 이제 그 단순 설명 가능성 외에도 이 모델을 신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다른 참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아주 자세히는 이거 하나하나가 뭐 1시간짜리 수업 분량이라 아주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겠지만, AI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주로 딥러닝 모델이죠. 딥러닝 모델들은 학습할 때 강아지면 1, 고양이면 0 이렇게 학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처럼 보이는 고양이 이런 거에 대한 레이블이 0.7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 기술적으로 말하기는 오버 컨피던트하다고 그럽니다. 얘가 결과를 애매한 경우에는 애매하게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애매한데도 막 자신 있다 그러고 막 되게 큰 값을 내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리브레이션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암 같아도 뭐 갑자기 0.99 뭐 이런 걸 뱉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발생되는 이벤트의 비율 대비 이 숫자가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칼리브레이션 커브는 AI의 결과가 몇이라고 내놨으면 실제로는 우리가 이게 확률이 맞다 그러면 내가 어떤 뭐 질환에 발생될 확률을 AI 모델이 60%라고 이야기했으면 60%인 사람끼리 우리가 다 모았을 때 그중에 실제로 60%만 발병이 되고 실제로 40%는 발병이 안 돼야 맞는 거죠. 근데 AI 모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60%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로 별로 발병이 안 되고 얘네들이 뭐 거의 이쪽에다가 다 몰아놨기 때문에 오버 에스티메이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버 에스티메이트이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칼리브레이션 커브에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 여기 몰려있기 때문에 얘가 말하는 거는 한 80%라고 해도 실제로는 80%가 아닌 거예요. 0.8이라고 해도 그 비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대부분 여기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 에스티메이트 되고, 반대로 얘가 언더 에스티메이트 하게 되면은 얘는 20%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낮아도 다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암에 뭐 예를 들어 특정 질환이. 그러면 언더 에스티메이트 된 거죠. 얘가 실제로 말하는 숫자는 낮지만 실제로 특정 질환이 발생될 비율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위로 갑니다. 이렇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가 말한 만큼 정확하게 그만큼 질환이 발생되면 그 숫자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그걸 믿고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의 AI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얘가 0.9라고 한들 0.7이라고 한들 뭐야 이거 뭐 그 둘을 얼마나 우리가 액셔너블하게 그걸 해석해가지고 써야 되느냐 헷갈린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일관성이 있으면은 편한데 표로 만들기 좋으니까요. 매핑 테이블을 만들면 되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 칼리브레이션 커브를 그리거나 아니면 정량적으로는 expected calibration error라고 그래가지고 이 커브에 요 벗어나는 양 있죠, 요만큼.
이게 왜냐면 딱 맞으면 이제 제일 좋은 거니까 이게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다 합쳐가지고 적분하듯이 요 양을 측정한 expected calibration error 같은 이런 걸 측정해가지고 얼마나 이 모델이 틀어져 있냐, 캘리브레이션이 잘 안 돼 있냐를 평가하고요. 그걸 보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템퍼러처 스케일링처럼 아웃풋 값 자체를 뭐 이렇게 보정해가지고 플랫하게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 값이 얼마라고 하지만 이 모델이 바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얼마야 이렇게 우리가 특정 그룹을 가지고 매핑 테이블을 후향적으로 평가해가지고 매핑해 줄 수 있겠죠. 아웃컴 값을 실제로 관측한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 입력 대비 출력 값이 있으니까 얘 자체를 리그레션 펑션으로 만들어 버리는 얘가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AI 모델이 예측값이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AI한테 답만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야 네가 한 대답이 얼마나 너 자신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uncertainty 반대로 치면은 이제 confidence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I 모델이 별로 자신 없어요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의료진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low confidence 즉 high uncertainty 때는 매뉴얼하게 리뷰하는 게 좋고 리뷰 얘가 매우 컨피던스가 높다 그러면은 이제 AI 결과를 믿고 쓰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모델을 앙상블하게 되면은 다양한 결과가 나오는데 모델이 조금 다른 모델들한테 똑같은 입력을 주고 결과를 봤는데 다 똑같이 대답해요. 그러면 이제 uncertainty가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조금씩 다른 모델한테 똑같은 입력을 줬는데 다 다르게 대답한다. 그러면 걔는 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결과는. 그런 걸 가지고 불확실성 측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싱글 모델에서도 이런 베이지안하게 이제 예측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구해가지고 이 방법은 다양한데 대표적인 예가 드롭아웃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정 노드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습할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잘 알려진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인데 추론할 때도 이렇게 똑같은 입력에 대해서 랜덤으로 노드를 날려가면서 추론을 여러 번 하게 해가지고 결과를 뽑아내면 일종의 분포를 가지겠죠. 노드들이 랜덤하게 날아갔기 때문에 랜덤하게 결과값이 나올 거고 걔네들이 특정한 분포를 날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이미지를 100번 줬는데 그때마다 노드를 랜덤하게 날리면 100개의 결과가 나오는데 100개의 결과가 조금씩 다를 거니까요. 그때 이 분포가 되게 예를 들어서 얘는 100번 날려도 늘 얘가 암이라고 0.9라고 계속 대답을 한다. 그럼 얘는 0.9인 게 확실한 거예요. 얘 모델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노드를 날려도 나는 대쪽같이 0.9입니다. 그걸 이제 믿고 쓸 수 있고 uncertainty가 매우 낮아요. 근데 얘가 드롭아웃 인퍼런스 타임에 드롭아웃을 해가지고 노드를 날렸더니 할 때마다 막 결과가 막 0.9라고 그랬다가 0.1이라고 그랬다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 분포가 이렇게 넓게 나오겠죠. 이렇게 낮고 넓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얘의 그 표준 편차가 되게 넓어지기 때문에 표준 편차 값이 높다는 거는 uncertainty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실제로 봤더니 uncertainty가 낮은 경우에는 맞는 경우 uncertainty가 여기가 큰 거고요. 여기 낮은 건데 낮을 때는 맞는 비율이 되게 높더라. 그러니까 AI 모델이 틀리는 게 다 똑같이 틀린다는 게 아닌 거예요. AI가 자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맞을 확률이 높더라. 대신 AI가 자신 없다라고 uncertain하다라고 대답한 데는 좀 틀리는 비율이 좀 높더라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AI 알고리즘을 쓸 때 uncertainty를 만약에 모델이 제공한다 그러면은 AI가 uncertainty가 매우 낮다 아니면 confidence가 매우 높다라고 대답할 때는 좀 AI 결과를 믿고 쓰고 uncertainty가 낮다 그럴 때는 바로 사람이 보도록 이렇게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구현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뢰도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겠다. 그래서 이런 설명 가능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AI의 예측값 자체가 단순히 소프트맥스 아웃풋 값이 0과 1 사이 값으로만 나오면 안 되고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앞서 말씀드린 포스트호크 하다든지 아니면 컨셉 베이스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같이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된다라기보다 나오면 좋고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칼리브레이션 되어 있는지 모델 전체로서도 중요하고 그래야 걔가 캘리브레이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를 이해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 예측 결과가 얼마나 자신 있는지 혹은 불확실한지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줘야 우리가 그거 가지고 중요한 의학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좀 더 설명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편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메디컬 AI에 대해서는 다양한 편향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데이터 모을 때부터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연구할 때 데이터 양이 중요하다 보니까 큰 병원 찾아가지고 우리 서울에 있는 뭐 상급 종합병원들 찾아가서 데이터를 모으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중증의 희귀 질환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 모으면 지방에 있는 1, 2차 병원도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환자 파퓰레이션 자체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다른 측면에서 바이어스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제적으로 보면은 성별, 연령, 인종, 그다음에 뭐 사회 경제적 배경도 되게 중요하죠. 요즘에 건강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고려해서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자체도 딥러닝 모델 자체가 상당히 똑똑해가지고 얘가 시스테매틱한 뭔가 특징이 있으면은 금세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A라는 예를 들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병원에는 늘 질환이 있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모으고 정상 데이터 많이 필요한데 3차 병원에 우리 큰 병원에는 정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픈 사람만 많이 심하게 아픈 분 중증만 많이 와가지고 정상 모자라네. 정상도 그만큼 필요한데 그럼 정상이 많은 1, 2차 병원에서 모아보자. 그래서 만약에 학습을 했는데 그 두 병원 예를 들어서 왼쪽 위에 그 병원을 표시하는 마커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병원이 두 병원에서 쓰는 장비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미지상에 어떤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든지 그러면 얘는 정상 비정상을 질환의 병변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상에 표시되어 있는 그런 특징들을 외워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배우는 게 훨씬 정확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학습해야 되고 아니면은 특정 질환과 특정 우리 아나토미컬한 해부학적인 특징이 연관성이 높다면 얘는 질환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그런 치팅을 할 수 있는 거죠. 쇼컷을 학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중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게 입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력도 결국에는 많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직접 정답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의료진 자체가 어떤 판단에 바이어스가 있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녹아 들어가가지고 모델이 학습하는데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블을 만들 때는 가급적 다양한 의료진들, 다양한 경력을 가지시고 다양한 경로로 트레이닝 받으신 다양한 그리고 임상 경험을 가지신 분들을 좀 리크루트해서 그분들이 이제 레이블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중요하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페어니스에 대한 개념들이 있지만 데모그래픽 패러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성별 비율로 그 판단의 비율이 비슷한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양성 환자에 대해서도 실제로 여러 그룹에 대해서 센시비티가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양성 똑같이 암인데도 그런 게 있거든요. 특정 질환 뭐 당연하겠지만 예를 들면 흑인에 대해서 스킨 캔서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이해는 가지만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개념이 있고요. 아니면 뭐 이퀄라이즈드 오드 레이셔 같은 게 다른 지표로서 그룹 간의 차이를 보는 거고요. 아니면 그룹별로 AUROC를 비교하는 거. 그냥 퉁쳐가지고 아까 전반적인 오버럴 AUROC만 보면 어떤 서브 그룹에 대한 성능은 대변되지 않거든요. 평균은 높지만 특정 질환은 완전히 엉망인.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미리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적용해 버린다 그러면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개념적으로 다 정의되어 있고요. 이런 걸 피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게 AI가 학습할 때 그 집단의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생기는 문제라 그러면은 여기 적은 그룹의 데이터를 신세릭하게든 뭐 여러 가지 스모트처럼 오버샘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적은 그룹을 뭐 이 실제로 있는 샘플들의 중간에 있는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가짜 데이터 만드는 뭐 이런 방식들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이제 디퓨전 모델이나 겐처럼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모델들 아주 잘 만들잖아요. 나노 바나나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 가지고 이미지 문제면 그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 이미지만 잘 만든 게 아니라 태뷸러 데이터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듭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데이터가 적으면은 그 그룹을 오버샘플링, 데이터를 뻥튀기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반대로 뭐 머저리티 클래스를 많은 경우를 좀 죽여주는 방법도 있겠죠. 뭐 너무 중복이 많고 그런 데이터는 크게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 볼 수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학습을 할 때 마이너 그룹에 틀리면 훨씬 혼내는 거예요, 얘한테. 야, 너 그 메이저 그룹만 너무 정확도 높이려고 하지 말고 마이너 그룹이 중요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틀렸을 때 페널티를 훨씬 많이 주게 되면은 좀 개선이 되겠죠.
아니면은 뭐 그 우리 머저리티 클래스인데 우리 제너티브 모델 가지고 마이너 클래스처럼 변환하게 되면 되겠죠. 뭐 여성인데 남성으로 바꾸게 된다든지, 백인인데 흑인으로 바꾼다든지, 뭐 아니면 연령이 있지만 소아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언더 레프레젠티드 되는 그런 그룹에 대해서 이 데이터로 바꿔주게 되면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걷는 거기 때문에 모델은 그대로 써도 되죠. 근데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안 되죠. 왜냐하면 신세력 데이터에 의존하거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adversarial debiasing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모델의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예를 들어서 성별별로 어떤 암에 대한 진단의 정확도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인종의 흑인인지 백인인지 동양인인지 따라서 피부 스킨캐서 예를 들면 뭐 흑색종 멜라노마라고 합시다. 흑색종에 대한 진단 정확도가 다르다 그러면은 얘는 adversarial objective 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진단은 잘하도록 만들면서 동시에 인종은 잘 구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AI 모델이. 그러니까 얘는 중요한 태스크는 잘하면서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를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스를 빼주죠. 그 말은 즉슨 틀리면 벌을 많이 받는데 인종에 대해서는 틀리는 게 권고되는 거예요. 인종을 못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가 센시티브한 애트리뷰트는 틀리고 구분을 못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정확도를 높이게 되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없어져서 디바이어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예측하는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결과를 예측할 때 그 과정의 중간에 생기는 피처 벡터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나눠서 학습하도록 하고 이거는 개인이라든지 보면은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그 오브젝티브 펑션을 둬가지고 이 피처를 분리할 수 있거든요. 분리했을 때 어떤 것들은 이제 점점 중요하게 되고 어떤 것들은 죽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습하는 알고리즘 상에서 중요한 팩터들과 중요하지 않은 팩터들을 분리한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팩터들은 날려버리고 중요한 팩터들은 로스를 강화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요한 걸 더 참고해서 판단하도록 레프레젠테이션 자체를 디스인탱글이라고 그런 거는 이제 섞여 있는 걸 분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분리해서 학습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데이터 자체가 뭐 여러 병원들에 대해서 나눠져서 요즘에 이제 그 환자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페더레 러닝 같은 걸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뭐 특정 병원들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가는 게 아니라 모델의 학습한 가중치만 나가가지고 학습을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큰 병원이 약간 그 환자들도 훨씬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대변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병원들의 영향이 낮아진다든지 뭐 아니면 언더 리프레젠티드 된 환자들이 많은 집단들이 별로 반영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병원 단위로야 이제 페어하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이 예를 들어서는 뭐 그 머저리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특정 병원이 레어하거나 마이너 뭐 이런 경우는 사실은 병원 숫자로만 따지면 큰 병원들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겠죠. 기관 숫자는 하나지만 뭐 훨씬 레어하거나 시비어한 환자들을 보고 있다면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잘 표현이 안 되는 그 좀 그 페어니스 측면에서 불리한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학습의 가중치를 더 많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서버에서 올라오는 이런 학습에 대한 방향치들 가중치라든지 그레디언트들을 평균하게 되는데 평균할 때 훨씬 더 많이 참고하도록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방법들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어니스를 우리가 추가하면은 좋죠. 좋은데 아까 보신 뭐 이런 방식이라든지 하게 되면 얘가 그 전반적인 오버롤 퍼포먼스가 좋아지느냐? 사실 그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평하기 위해서는 정확도를 때에 따라서 희생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냥 썼더니 메이저 클래스 정확도 99% 나왔는데 마이너 클래스 정확도를 끌어올리다 보니 메이저 클래스는 조금 틀려야 되는 거죠. 약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고는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지표를 모두 끌어올리는 경우들이 때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특정 뭐 파퓰레이션이나 그룹에 대해서 오버피팅 되느라 전반적인 정확도가 낮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럴 경우를 방지하는 일종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효과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제너럴라이제이션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 있지만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파레토 프론티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취약한 서브 그룹만 올린다든지 해서 그런 트레이드오프에서도 그나마 좀 정확도는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그런 페어니스의 문제를 좀 극복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려되고 있다는 자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것들을 알고리즘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정립된 분야다. 기술적으로 그런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그냥 뭐 그렇다 한들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페어니스나 바이어스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규제기관이 지금 인지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현황이 어떤지, 모델이 어떤지 아니면 그에 대해서 만약에 바이어스가 심하고 페어니스가 보장되지 않는 모델이라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책까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실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아니면 지금은 바이어스가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리얼월드에 내놨을 때 포스트 마켓에서 바이어스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니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 그리고 바이어스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그걸 개선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나 아니면은 그 나중에 그런 것들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뭐 드리프트라든지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을 때 생기는 바이어스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에 대한 계획을 미리 내놔라. 뭐 그런 게 이제 뭐 일종의 PCCP 같은 그런 데들을 포함된 거라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까지 이제 다 고려를 앞으로는 해야 될 거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한 5분 정도 안에 마치고 한 질의응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적대적 공격은 이제 데이터 자체로 그냥 모델이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 일부러 적대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모델을 이게 어떤 파이낸셜 인센티브가 있는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사가 나의 건강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내가 데이터 연동해 놨더니 보험에서 그거 가지고 보험료를 계속 조절해요. 그러면 내가 엑스레이를 그냥 올리지 않고 거기다 점을 찍어가지고 정상으로 계속 바꾸고 싶어요. 그런 게 가능하겠죠? 이론적으로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해외에서 적대 국가가 상대 국가의 대통령 유력 후보의 CT에다가 악성으로 보이는 결절을 넣어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외부에 알려져서 그 뭐 상당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후보처럼 만들어서 뭐 정치적인 선택을 다르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가능하죠. 후자는 실제로 어떤 논문에 발표된 예시입니다. 그 가상의 시나리오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우리 큰 기업들도 이렇게 보안 사고들이 있는데 병원같이 보안에 취약한 그래서 더더욱 좀 외부망과 이렇게 좀 폐쇄적인 경향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냐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겠죠. AI가 그 어떤 해킹을 통해서 대규모로 환자들이 오진이 난 사태가 일어난다. 그러면 의료 AI 시장 전체가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겠죠, 그죠? 그리고 AI 도입을 할 때 어마어마한 많은 까다로운 절차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분명히 고려해야 되고 우리가 미리 방지할 수 있다면 당연히 방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화이트박스 어택이라는 거는 내가 모델을 접근 가능할 때입니다. 모델을 접근 가능할 때 그 모델을 계속 만지작거리면서 얘를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는지를 찾아가지고 그런 샘플을 막 만들어가지고 속이는 거고요. 블랙박스는 그 모델에 접근은 불가능한데 우리가 챗GPT 모델은 우리가 직접 액세스할 수 없지만 오픈소스 LLM 많이 있죠. 근데 챗GPT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모델에 우리가 접근할 수는 없죠. 근데 계속 얘를 계속 뭐 물어보고 대답하면서 약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보통 레드 티밍들이 많이 하는 거죠. 뭐 우리 얼라이먼트 측면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 서비스에서는 이게 더 많아요. 모델을 우리가 직접 접근할 수는 없지만 그 뭐를 넣었더니 출력이 이렇게 나오고 뭐를 넣었더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 이렇게 공격하면 되겠다. 이 틈새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여러 가지 그 어택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약한 틈바구니를 찾아내는 게 펄처베이션 어택들이 주로 많은데요. 입력값에 조금씩 바꿔보는 거예요.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하는데 얘는 단 한 번의 그레디언트 스텝을 통해서 찾아내는 게 그래서 패스트 그레디언트 사인 메소드라고 그래가지고
이 방향으로 한번 움직여봐서 어떤지, 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떤지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고, 얘는 특정 범위 안에서 계속 이렇게 FGSM을 여러 번 해보는 거예요. 좀 더 바꿔볼까? 좀 더 바꿔볼까? 근데 너무 심하게 바꾸면 예를 들어서 이미지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바뀔 거잖아요. 엑스레이에다가 점을 찍다가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그냥 시커먼 게 누가 봐도 이상한 게 탁 있으면 이 이미지 버리겠죠. 그리고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 뭐 OOD 디텍션 같은 경우도 out of distribution 디텍션 같은 경우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등 그러기 때문에 특정 범위 안에 있도록 하는 뭐 이런 방법이지만, 어찌됐든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그 모델을 속이는 샘플을 만들어내는 여러 방법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아니면은 학습할 때부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데이터에다가 막 이상한 데이터를 막 섞어 넣거나 레이블을 막 뒤섞거나, 아니면 모델 만들 때, 이건 뭐 일반적인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죠. 백도어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뭐 이런 것도 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비현실적이지만, 데이터를 외주로 줄 때 뭐 그런 데 공격한다든지,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뭐 다양한 방법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디펜스로 하는 거는 우리가 일부러 학습할 때도, 요지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짧으니까 요지만 말씀드리면, 학습할 때부터 우리가 그런 이상한 케이스들을 좀 포함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안정적이고, 일부러 레이블을 막 뒤섞는다든지, 일부러, 왜냐하면 레이블이 실제로 틀렸거나 공격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를 바꾸면 AI가 엉망진창 되겠죠. 근데 모델을 일부러 틀리게 만든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특정 범위 안에서 뭐 바뀌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결과가 확 바뀔 때는 좀 이상하다라고 디텍션 한다든지, 뭐 아니면 클래시파이어 예측을 할 때도 아까 보면 0하고 1 사이로 우리가 줬죠. 근데 그 애를 뒤바꿔 놓으면 완전 엉망진창 되는데, 우리가 학습할 때 0하고 1로만 하지 말고 약간 0.2, 0.8로 표현하자. 그러면 그만큼의 극단적으로 하는 케이스도 좀 적어지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좀 학습이 이상한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막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신경 쓰거나 입력 자체를 조금 이상한 데이터를 좀 섞어가지고 안정적으로 만들거나 해서 그런 이상한 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만드는, 입력을 건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출력 자체 값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변화를 줘가지고 너무 휙휙 바뀌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 뭐 필터링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이미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지 자체에 뭐 점을 찍었다든지 이런 거는 블러링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압축을 한다든지 하면 사라지겠죠. 네, 그런 방법들도 있고 한데, 사실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죠. 그렇게 하다 보면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제 갑자기 뼈 밖에 뭐 갑자기 막 이상한 게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별도의 알고리즘이라든지, 우리가 모델 자체 옥실러리 펑션을 둬가지고 뭐 이상할 때는 알아차린다든지,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는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이거든요. 그런 방식을 둬서 찾아내는 방법들은 물론 그렇게 보완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노력이 든다, 그런 게 있고요. 또 아니면 최근에 이제 복잡해지는 VLM, LLM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죠. 뭐 프롬프트 인젝션 같은 걸 통해서 이상한 말을 좀 꽂아내면, 프롬프트 인젝션 여러 가지 방법도 있죠. 내가 뭐 절실을 하다든지 아니면 롤플레잉을 이상하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갑자기 이제 AI 모델의 약점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디퓨전 베이스드 퓨리피케이션 같은 방법들 통해서 뭐 노이즈를 제거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를 계속 그 정상 디스트리뷰션 데이터로 엄청 학습한 디퓨전 모델이 있다 그러면, 특정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상한 짓을 해놔도 거기다가 공격하려고 걔를 한번 통과하게 되면 정상 범위에 속하는 이미지로 바꿔주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입력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방식이 있고, 아니면 뭐 멀티 에이전트로 해서 서로 주고받다 보면 이상할 때는 얘가 한번 이거 이상한데 인풋이, 이렇게 누군가가 의견 제기도 할 수 있겠고, 서로 크로스 체크하면서 방지하는 여러 가지 디펜스 방법, 공격하는 방법이 정교해지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포이즈닝 하거나 어택하는 방법이 있는 만큼, 창이 발달한 만큼 디펜스도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뭐 끝났지만, 그 마지막으로 임상적 유효성 벤치마킹 같은 경우도 인터널 밸리데이션, 그다음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널 밸리데이션은 동일 분포 내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확도가 높지만 유용합니다.
어떤 세팅에서 정확도가 제일 높은지, 어디서 학습을 멈춰야 되는지 이런 걸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외부의 평가를 하거나 새로운 장비, 새로운 병원, 새로운 파퓰레이션 이렇게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 병원에서만 쓸 게 아니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OD라는 거는 데이터가 이상해졌다. 뭐 갑자기 무슨 시프트가 일어났다. 전반적인 연령이 갑자기 확 늘어났네. 특정한 인시던스가 늘어났네. 특정한 인구 그룹이 갑자기 적다가 많아졌네. 또 아니면 특정 질환, 아까 컨셉 있죠. 그런 것들이 많아졌다니. 뭐 이런 것들이 막 달라졌을 때 이걸 인지하는 방법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분포를 넘어서면 내가 학습한 데이터가 아니네 라고 할 때는 언노운이거나 뭐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좀 이상합니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OOD 디텍션, Out of Distribution Detection이라는 별도의 모델을 좀 둬야 된다라는 거고, 그걸 하는 방법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보통은 AI 모델을 만들어졌을 때 내 데이터 말고도 공인된 많은 연구 결과들이 기존에 존재하던 내 AI 모델 내가 만들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얼마나 잘하는 거지 궁금하잖아요.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셋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미 수많은 그 논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새로 AI 모델을 만들면 이 데이터로 만들지 않아도요. 이 데이터로 만들지 않아도 우리 병원 데이터로 만들고라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셋이 다르니까. 상대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의미가 있구나 정도는 여러 가지 벤치마크 데이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벤치마크 데이터도 한계가 있죠. 여기 보신 것처럼 기존의 벤치마크 데이터가 주로 유럽, 뭐 미국 이런 건에서 먼저 연구가 됐고 먼저 쌓여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자의 벤치마크 데이터는 거의 없고 데이터 퀄리티도 사실은 이 대용량으로 모으다 보니까는 당연히 나중에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봤더니 퀄리티가 엉망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리파인한 새로운 데이터를 막 공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엑스레이만 무지막지하게 많이 있고 환자의 어떤 컨텍스트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벤치마크 데이터 자체도 좋은 벤치마크 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여고 상당히 인정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레트로스펙티브한 그 결과가 대부분인데요. 의학 저널에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도 그렇지만 프로스펙티브하게 새롭게 들어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레벨의 에비던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I를 레트로스펙티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쓸 때는 다 프로스펙티브한 환경이죠. 그래서 그걸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게 실제 리얼월드에서 성능을 예측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다양한 지오그래픽한 환자들 가지고 평가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 템포럴 밸리데이션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2018년부터 24년 데이터를 막 다 섞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모델 만든 다음에 또 섞은 데이터 중에 일부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프로스펙티브를 못할 것 같으면 적어도 템포럴하게는 나눠가지고 트레이닝 데이터는 과거로 하고 테스트는 좀 그 후에 있는 시간으로 한다든지 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근거를 확보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페더럴 러닝 같은 걸 통해서 우리 윤리적인 이슈를 극복하기도 하고 또 데이터가 바깥에 나오는 걸 모으고 하려면 절차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대단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노력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 것들을 리얼월드로 대규모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대규모의 좀 더 여러 기관들의 평가를 한 근거를 만들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AURC만 가지고는 충분히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실제로 환자한테 얼마나 베네핏이 있는지를 본다든지 아웃컴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캘리브레이션이나 언설티니티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AURC로 표현되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임상적 안정성에 대한 근거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귤레이션 관점에서는 아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XAI, 설명 가능한 AI와 여러 가지 바이어스, 페어니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택, 사이버 시큐리티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런 것들과 뭐 여러 가지 뒤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검증, 그 밸리데이션을 위한 세팅 이런 것들을 처음에 연구 개발할 때부터 고려하고 만들어야 됩니다. 아예 특정한 설명 가능한 AI가 적용이 불가능하다든지 아예 학습할 때부터 레이블이나 인풋 데이터에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적용할 수 없는 방법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미리 정리해서 체크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트레이닝 페이지에서 고려할 부분들, 검증할 때 부분들, 아니면 실제로 마켓에 내놓고 우리가 관찰해야 돼. 바이어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인풋 데이터의 드리프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는 그런 체계와 전략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AI 모델의 신뢰성은 뭐 있으면 좋고가 아닙니다.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고요. 똑같은 AI 모델이 있다 그럴 때 똑같이 AUROC가 비슷한데 혹은 하나가 더 낮아도 얘는 신뢰 가능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고 근거가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후자가 선택되는 시대가 점점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거는 그냥 철학적이고 그냥 신경 쓰면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다분히 기술적이고요. 다분히 설계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처음부터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고려될 때 리얼월드에서 아웃컴들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실제로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정확도 AUROC 높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explainability, fairness, robustness, clinical validation 근거 확보가 동시에 고려된 모델들을 만드셔야지 그냥 AUROC만 쥐어짜서는 의료 AI 그 어떤 의료기기들이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한 R&D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이 아래와 같은 학습 점검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이 질문을 보시고 한번 오늘 내용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현재까지 하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동일 입력을 반복해도 XAI 결과의 표준 편차가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일관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인이 다양해 보이는데 이런 조건에서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관성 방법이 있을지요? 그래드 캠으로 돌렸습니다. 글쎄요, 동일한 결과가 이미지를 집어넣었을 때 편차가 나오는 게 어떤 상황일까요? 일반적인 컨볼루셔널 뉴럴넷의 글로벌 에브리싱 풀링 쓰는 네트워크가 똑같은 동일한 인풋에 대해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게 뭐 비전 랭귀지 모델이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예를 들자면은 판독문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템퍼러처에 따라서 샘플링하는 그 이제 마지막에 만들어낼 때는 샘플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토캐스틱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그에 따라서 히트맵도 그려보면은 다르게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동일한 경우에는 아마도 뭐 아까 말씀드린 uncertainty estimation 하는 그 어떤 메커니즘과 결합돼도 저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두 개를 같이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어떤 히트맵 자체도 확률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트맵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히트맵이 나오겠죠. 여러 히트맵을 다 오버레이 하게 되면은 히트맵 중에서도 겹치는 영역들이 많이 나올 거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아주 중요하다는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오히려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아마 질문하시는 요지는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막 이상한 전체 이미지가 다 커버가 돼가지고 막 말도 안 되고 전혀 쓸모없는 경우들이 나오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역치를 대단히 높여가지고 히트맵을 되게 프리사이스하게 만들어가지고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조정해 보시면 좀 더 원하시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나 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은 여기 난리지웍스라든지 아니면 제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